유발 하라리의 한국 독자를 위한 7문 7답.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모든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허구이며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답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책도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계에 관한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허구라고 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특정 사실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실을 허구적인 영웅의 이야기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야기들의 현실을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1931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고 하면 이 말은 마치 일본과 중국이 현실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1931년에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수준에서 이것들은 모두 허구입니다. 민족이나 종교, 기업, 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구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집단은 민족과 종교, 기업, 돈에 관한 공동의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결속합니다. 10억 중국인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국민 모두가 중국 민족의 이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80억 인류가 모두 평화롭게 교역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달러를 신뢰하고 삼성 같은 기업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단지 상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고 궁극의 실체라고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이야기를 위해 서로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기업에 많은 돈을 벌어주기 위해 전면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모국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 이것을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의 신적인 권리에 관한 허구적인 이야기로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이번 책을 포함해서 내가 쓴 모든 책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허구와 실체의 차이를 분간해서 결코 허구의 이야기를 실체로 오인하지 않고 허구적인 것을 위해 실제하는 것을 해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 고통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민족, 국가, 기업, 돈 같은 것에 관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은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나 슬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파산을 해도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달러 또한 가치를 잃더라도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전투에서 상처를 입은 병사는 정말로 큰 고통을 느낍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소나 돼지도 도축당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과 동물은 실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인류가 현재 당면한 주요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긴 진화를 거친 현 단계에서 지배적인 인류의 부족적 사고 방식을 감안하면 전 지구적 사고는 능력 밖의 일처럼 보입니다.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현실주의가 지배적인 힘으로써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로서는 특히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부족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보다 지구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것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제란 핵전쟁, 기후변화,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나라 정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핵전쟁이나 지구온난화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만약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잠재적인 파괴력을 염려한다면 한국 정부 혼자서 이 기술들을 규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자율무기 시스템 제조를 금지하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맞춤아기 출산을 금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봐야 미국이 킬러 로봇을 생산하고 중국이 유전적으로 증강된 슈퍼 휴먼을 만들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곧 한국도 뒤처질까봐 두려워 자국의 금지 규정을 깨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잠재력으로 보건대 파괴적인 기술들은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만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들이 실제로 협력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본문에서 당신은 페이스북이
글로벌 공동체 구축을 위한 플랫폼의 주요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그 사이 페이스북을 둘러싼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고 페이스북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되찾기 위한 대안적인 플랫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페이스북 스캔들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데이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정치는 땅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독재는 너무 많은 땅이 한 사람의 황제 혹은 소수의 귀족들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200년간 기계와 공장이 토지보다 더 중요해졌고 정치적 투쟁은 기계를 통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독재는 모든 기계가 정부나 소수의 지배자들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데이터가 토지와 기계를 누르고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고 정치는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정부나 소수 기업에 의해 통제되면 그 결과는 디지털 독재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즘 컴퓨터 해킹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인간 해킹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해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컴퓨팅 능력과 대량의 데이터, 특히 생체 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고 무엇을 사느냐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 몸과 두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의 진전, 특히 기계 학습과 AI의 발달이 필요한 컴퓨팅 능력을 생산할 것입니다. 생물학과 뇌과학의 진전으로 인간의 뇌와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혁명과 생명기술의 혁명을 합치면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능력을 정부가 갖든 기업이 갖든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독재의 부상입니다. 20세기에는 민주주의가 독재를 물리쳤습니다. 민주주의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더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갈등을 두 가지 상이한 윤리체계의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상이한 시스템 간의 갈등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처리하는 힘을 분산시키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반면 독재는 정보와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합니다. 20세기의 기술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정보와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든 정보를 충분히 빨리 처리하고 옳은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나쁜 결정을 내리고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에 크게 뒤처진 데에는 그 점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AI가 추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을지 모릅니다. AI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AI가 중앙 집중 시스템을 분산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20세기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주요 약점이었던 것, 즉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하려 했던 시도, 이것이 21세기에는 결정적인 이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고 싶다면 데이터의 소유를 규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분산형 데이터 처리를 중앙 집중식 데이터 처리보다 더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모릅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혜택이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배분됨에 따라 인류가 다양한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만약 새로운 기술로 당신을 슈퍼휴먼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인간적 본질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아니라면 모든 인간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호모사피엔스의 현재 조건에 신성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진화 과정의 산물이고 이 변화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와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같을 거라고 예상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잠재력을 탐구할 때 기술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을 성급하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얻었고 전 지구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주의하게 가한 변화는 전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우리는 우리 내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우리 몸과 마음을 개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정신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할 부주의한 변화가 우리의 온 정신 세계를, 정신 체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적인 힘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대다수 사람들은 세계를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과학에 대한 당신의 입장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분석은 과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과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국에 가서는 내적 자아에 대한 주관적 관찰에 의지합니다. 주관적 관찰은 객관적 검증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입장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과학적 관찰은 물리학과 생물학, 역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연구하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자기 말고는 그 누구의 정신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타인의 뇌를 관찰할 수 있지만 뇌는 정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을 연구할 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당신은 고통이 유일한 실체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더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취도 없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통, pain, 고통과 괴로움, suffering, 괴로움, suffering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로움은 고통과 전혀 다릅니다. 고통은 어떤 경험입니다. 주로 압력이나 열, 긴장 같은 다양한 감각들로 구성됩니다. 이 경험은 이따금 필요하고 심지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괴로움은 고통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는 정신적 반작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다른 많은 경험들로부터 촉발될 수 있습니다. 쾌락도 괴로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매력적인 사람과 있을 때 아주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이 즐거운 느낌에 애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거나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신의 정신은 두려움과 질투를 일으키고 열등감과 자기 모멸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너무 못생긴 데다 멍청하기까지 해. 이 아름다운 사람은 나를 떠나버리고 말 거야. 심지어 당신의 정신은 분노와 증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매력적인 사람이 당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 사람과 교제하는 즐거운 느낌을 계속 체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실 당신이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한 괴로움은 고통보다는 즐거운 느낌에서 나옵니다. 괴로움의 본질은 실체의 거부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 고통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이든 경험하면서 그것에 그 밖의 것을 바랍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경험할 때는 쾌락이 강해지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체의 부정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에서 달아나고 더 많은 쾌락을 쫓아 달려가는 대신 보다 균형 잡힌 정신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과 쾌락에 대해 불필요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고 둘 다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당신은 유명 저자로서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독서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좋은 책을 추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이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 특히 종이책 독자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최대 장점은 생각하는 힘이었고, 그것은 책을 읽고 쓰는 일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이제 우리는 가벼운 콘텐츠가 넘쳐나는 디지털 스크린에 빠져 깊이 생각하는 기술은 잃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책의 미래와 그것이 우리의 사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이 묶음이라는 책의 물리적 형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종이책을 읽기보다 오디오북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의 경험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140자 트윗이나 유튜브의 1분짜리 재미있는 고양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스치듯 훑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데 여러 시간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5분 만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주의는 대단히 희소한 자원입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납치하려 애를 씁니다. 지금 뉴스 시장은 대단히 해로운 모델이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델이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당신의 주의와 맞바꾸는 흥미진진한 뉴스입니다. 소비자는 그런 뉴스에 돈을 내지 않지만 그렇게 얻은 상품의 품질은 낮습니다. 설상가상 소비자는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상품이 됩니다. 먼저 선정적인 헤드라인에 주의를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광고주들과 정치인들에게 그 주의가 다시 팔리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경우 당신이 상품입니다. 이것은 뉴스 시장에서 너무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뉴스 시장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모델은 소비자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되 소비자의 주의를 악용하지 않는 고품질 뉴스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정보와 주의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공짜라는 이유로 자신의 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낮은 품질의 정보를 얻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고품질의 음식과 옷과 자동차에 기꺼이 제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왜 고품질의 정보에는 돈을 내지 않으려는 걸까요?
지금까지 7가지 한국 독자를 위한 7가지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